음, 오늘은 민주적 법치국가와 뭐 주민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주제는 뭐 우리들이 지금 공론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뭐 이래저래 이렇게 어, 우리도 공부를 계속하고 하니까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책도 읽고. 그런데 이렇게 재작년인가 그 논문을 찾는데 보니까 석사 논문이었었어요. 2021년에 나온 석사 논문이었었는데, 그 서효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민주적 법치국가와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이 민주적 법치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한 논문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금암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다른 많은 공론장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현재의 법이나 제도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법을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긴장이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그 법이 우리 주민이 힘을 합쳐서 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법이 좋은 법이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이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한테도 떳떳한 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어, 고민 속에 항상 놓여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두툼한 책으로 사실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이제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서효련 서울대학교 강사님은 시민의 관점에서 그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한편으로는 법에 맞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민주적으로 결집해야 되는, 말 그대로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다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윤리학자시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셨고 그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이렇게 공론자 운동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요련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맞아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 예, 본인 소개 겸해서 말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강사 서요련이고요. 한국 공론 포럼에서 여러 훌륭한 활동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사진이 있죠? 네. 강사 소개를 할 때 적당한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제 와이프가 현재 임신 8개월 차여서 최근에 만삭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만삭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제 프로필 사진 남길 만한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구나. 여기 화면에 나온 게 어떻게 좀 매칭이 되시나요? 네. 어쨌든 저는 현재 은평구 소재 신도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바로 얼마 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전공은 정치 철학입니다. 주 전공은 여기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와 존 롤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 소개는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네. 저희들은 서울대학교 강사라는 이름보다는 신도고등학교 교사라는데 특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민주적 법치국가와 주민주권입니다. 민주적 법치국가는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는 비교적 친숙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미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가 전형적인 민주적 법치국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를 갖고 있고 법치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민주적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민주적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민주권의 개념을 한번 논해보자 라는 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의 제목으로부터 강의의 핵심 물음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민주적 법치국가 내에서 주민주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번째, 주민주권을 잘 작동하게 만드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질문들은 사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이 물음들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의 이야기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과제에 이론의 힘이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이번 강의에서 하는 이론적 논의를 일종의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과연 현장에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물꼬를 틀어주실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의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강의가 이론적 성격이 강한 만큼 어딘가 주된 원천으로 삼을 만한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아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분의 이론입니다. 제가 전공으로 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론, 그것도 이분의 저서인 사실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버마스 하면 강단 철학자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익숙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론장 이론이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의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마치 일상어처럼 쓰는 공론장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은 역시 하버마스의 공이 컸습니다. 지금 화면에 인용한 대목은 제가 번역한 2022년도에 번역한 하버마스 입문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문구입니다. 하버마스가 생각한 공론장의 이상이 뭐냐? 이걸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은, 현실에서 공론장이 쇠퇴하고 분열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독일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니까 근대 유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대 유럽 사회에 공론장이 반짝 등장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쇠퇴한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론장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계속해서 비판과 정당화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로써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에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공론장이 어떤 이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상이란 이렇습니다. 평등한 사람들이 이성적 토론을 자유롭게 수행한다면 정치와 경제에 따끔한 비판을 가할 수 있고 그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우린 어차피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한번 실패했지. 이대로 둘 거야? 잘 해봐야지. 공론장에서 그 희망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 하버마스의 핵심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단순화하면은 하버마스의 이 전반적인 저술은 이러한 공론장의 이상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구체화할 것인지를 논하는 저술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네, 이쯤에서 잠깐만 하버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 2세대에 속한 독일 철학자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알려져 있을 거고요. 생물 연도를 보면은 192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연도가 없잖아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95세인데 이제 조금 가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자꾸자꾸 책을 쓰시기 때문에 저 같은 후학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책이 계속 나오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하실 만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책들을 제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이 일단 한번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는 책인데요. 1981년에 나온 책입니다. 하버마스의 이론이 원숙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이 책에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책이 아무래도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조금 친숙하지 않을 책인데요. 진리와 정당화라는 책입니다. 인식론, 자연주의, 뭐 이런 이론 철학적인 주제에 개입하는 저술입니다. 이 책을 주제로도 제가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오늘 강의에 초점이 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1992년에 나온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삼은 책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도 이 책에 나온 하버마스 이론과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비교 고찰하는 논문으로 썼습니다. 이 책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논증 대화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 참여자들이 툭 터놓고 논증을 주고받는 대화의 관점에서 법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원리란 무엇이냐 이런 거를 고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총 9장에 걸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원리를 재구성하고요. 나아가 수의 정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술적인 맥락에서는 심의 정치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정책을 하는 곳에서는 보통 숙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어로는 딜리버레이션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맥락에 맞게 수기 정치의 틀을 정교화하는 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요, 고도로 체계적인 논증이 있고요. 그리고 번뜩이는 통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과 통찰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전공자인 제게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본 강의의 주제에 맞게 주민주권과 직결되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뽑아낸 핵심 물음의 첫 번째입니다. 민주적 법치국가 내에서 주민주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진실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에는요, 주민주권이란 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주권은 실은 국민주권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언급할 때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마을 공동체 같은 풀뿌리 차원에서 작동하는 주민의 주권을 언급하는 맥락이 눈에 띕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혹은 마을 공동체의 주민의 주권도 따져보면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이 누리는 국민주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국민주권 안에 주민주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주민주권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국민주권을 이해함으로써 주민주권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버마스의 국민주권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국민주권 원리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도 있을 겁니다. 맞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 하버마스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의 기본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 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모든 국가 권력은 시민의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끌어오는 원천을 시민의 권력, 더 구체적으로 시민의 의사소통적 권력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궁금증이 있죠. 의사소통적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제, 강요, 기만 등 왜곡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의사소통적 행위와 그 반성적 형식인 논증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산출한 권력입니다. 자, 여기서 의사소통적 행위와 그 반성적 형식인 논증 대화와 같은 전문 용어가 나오죠. 전문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 취지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용어로 표현하면은 시민들이 강제, 강요, 기만같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요인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 결과로 형성된 권력이 의사소통적 권력입니다. 자, 조금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정책 결정자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터놓고 소통해서 합의한 결과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민의 반대 의사는 대개의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겠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정책 결정자는 그러나 살펴보면은 이러한 주민의 반대 의사에 못 이겨 정책을 철회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행정부가 행사하는 행정 권력은 아니고요. 또 사법부가 판결을 휘두르면서 행사하는 사법 권력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시민의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의사소통적 권력의 개념을 이해한다면은 민주적 절차가 하는 기능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민은 다양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로 의사소통적 권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하버마스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 국민주권의 작동 양식에 관하여 어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입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주권은 자율적 시민의 뚜렷한 집단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단지 시민 집단의 물리적 형태에서 국민주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죠. 다음 강조 부분입니다. 국민주권은 마치 주체가 없는 듯 보이는 의사소통 순환 속으로 철수한다고 합니다. 자, 시민이 참여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주체가 없는 듯 보인다는 걸까요? 자, 다음 구절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옵니다. 자, 국민주권은 시민 집단의 물리적 형상이라기보다는 합당하게 구조화된 심의와 결정의 순환에서 효력을 얻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하버마스의 핵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즉,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참여하는 시민 집단의 모습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시민 집단의 참여는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 구조화된, 잘 제도화된 수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버마스가 말하는 합당하게 구조화된 심의와 결정의 순환을 보여주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원화된 심의 정치와 숨은 모델입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죠. 주민주권을 잘 작동하게 만드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버마스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발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시민정치의 활성화는 집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시민이라기보다는 바로 제도화된 심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 전제의 제도화에 달려 있습니다. 아,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지만 제도화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집단이 일회적으로 참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시민 집단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논증을 주고받는 수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제도화의 발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원화된 심의 정치입니다. 이원화된 심의 정치는 민주적 절차를 두 가지의 협동, 콜라보로 봅니다. 하나는 의회입니다. 의회는 공식적 심의 기구를 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론장인데요. 공론장은 비공식적 여론 형성을 담당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와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의회는요, 정당화의 맥락이고 공론장은 발견의 맥락입니다. 즉, 공론장은 문제, 의제, 해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문제의 해법을 정당화합니다. 결국 공론장에서의 무한 토론은 의회에서의 다수결 입법으로 잠정적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한편 의회를 조금 이제 전문 용어인데 강한 공중, strong public이라고 하고 공론장을 약한 공중, weak public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 약하다는 힘이 세다, 약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역할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와 의회 밖에서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사하는 공론장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은요, 그 바로 밑에 표에서 이제 밑에 줄에 있는 의회는 구속력을 행사하고 공론장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과도 이어집니다. 즉, 공론장은 정치기구에 이 문제도 논의하십시오. 이 문제가 기묘하니 해법을 제도로 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의회는요,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도를 잡았을 때 의회와 공론장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은 양자의 콜라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의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정한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권력, 화폐와 같은 사적인 힘이 공적 의견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자, 이 포인트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네. 선생님께서 의회를 보면서, 국회를 보면서, 와, 이게 나쁜 놈들. 완전 권력과 화폐의 노예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회 밖의 공론장과 비교해보면은, 사실, 그래도 의회의 의사결정을 보면은, 수많은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절차와 관행이 있어서 권력과 화폐의 도입을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의원 개인의 재산이 많아도 의회 표결에서는 한 표죠. 또한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소수당과 협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러한 절차조차도 깨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한편 의회는요, 표면화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데서 둔감합니다. 그런 일은 공론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론장은 시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문제를 포착하고 주제화하는 민감성이 높죠.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원천은 이런 점에서 공론장에 있다고 하버마스는 생각을 합니다. 공론장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발굴해주지 않으면은 의회는 생동감을 잃고 정체되고 말겠죠. 이처럼 의회와 공론장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의회와 공론장이 제 역할을 하면서 협업하는 수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원화된 심의정치를 이해할 때 이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보다 큰 틀에서 숨은 모델로 표현됩니다. 여기 숨은 모델을 제가 이미지화 해봤는데요. 정치 권력의 중심부가 있고요. 그죠? 좌측에 보시면 중심부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주변부가 있네요. 중심부에서도 더 안쪽에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여론에 가장 둔감합니다. 반면 의회와 사법부는 그보다는 여론에 열려 있어서 수문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문이라는 이제 그 댐에 있는 그 수문을 얘기합니다. 공론장과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의 흐름이 마치 댐에 있는 수문을 통과하듯이 의회와 사법부로 적절한 양식을 갖추어 투입됩니다. 다시 의회와 사법부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론장과 시민사회에 재차 영향을 줍니다. 결국 하버마스의 이론은요, 이러한 역동적인 여론의 순환 과정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원화된 심의정치와 숨은 모델로 하버마스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사례입니다. 세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입니다. 주민 ABC는 각각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스스로 내린 판단이 있겠죠. A만 찬성하고 B씨는 반대하네요. 자, 기존의 민주주의 모델,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선호집약 민주주의에서는요, 이대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A만 찬성하고 B가 반대하니까 다수결의 논리에 의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는 각 주민의 선호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각 주민의 선호를 집계하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모델은 다릅니다. 이원화된 심의정치와 숨은 모델의 핵심은 주민의 선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주민의 의견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논증을 주고받는 수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의 타당성을 두고
공청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에 ABC를 초청하여 수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주민 B의 선호가 변했네요. 의무휴일제 찬성으로. 네, 이렇게 수기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든 의사결정을 하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기 구조가 일회적이지 않고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하버마스의 핵심입니다. 자, 이 측면에서 그간 이제 여러 정권에서 실행한 뭐 공론화, 후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과정,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비판적 의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공론화위원회 자체의 빛과 그림자보다도 좀 다른 측면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단지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체계적이고 일상화된 수기 구조의 일환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후의 과정을 보면은 일회적인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보면은 불충분한 수기가 된 거죠.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발상을 받아들일 때 유의할 점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제도화만으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심의정치의 제도화만으로 주민주권이 활성화될까요? 하버마스는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주민주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국민주권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하면은 하버마스는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겠죠. 하버마스의 언급을 보겠습니다. 자, 강조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 수기 구조에 따른 자율적 공론장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시민사회적 결사체 속에 뿌리 내려야 하고요. 자유로운 정치 문화와 사회화 유형 속에 배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정치 문화와 사회화 유형에 힘 입어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합리화된 생활 세계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취지만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합리화된 생활 세계란 규범과 정책이 단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관행이야 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고 오직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늘상 하던 관행이 있어요. 딱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행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정당화되느냐? 한번 정당화를 좀 해봐라. 라고 끊임없이 캐묻고 압박할수록 이 지역은요, 합리화된 생활세계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그런 관행을 있는 그대로 묵인하거나 아니면 관행을 비판하는 주민들조차도 합리적 의사소통보다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관철을 한다면은 합리화된 생활세계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발상에 힘입어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와 여론 형성 과정을 구상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시민들은 평소에는 사적 영역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도 가고 그죠? 그리고 일상적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사안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공적 관심을 표명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결사치를 조직할 수도 있고 공론장에 진입을 한다든지 해서 여론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의사소통적 권력 작용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 등 수문의 입구로 투입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론 형성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저는 두 가지 조건을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제도화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세계의 합리화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주민주권을 활성화하는 중대한 두 가지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방금 전에 주민주권의 활성화 조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집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화의 측면에서는요. 어떻게 심의 정치의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그 제도 디자인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역시 연구, 토의, 재현이겠죠. 이미 학계에는요, 심의정치의 제도 디자인을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가를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접하고요, 탐구하고, 토의하고, 넓게는
한국 사회에 좁게는 우리 마을에 적합한 제도 디자인을 재현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 세계의 합리화 측면에서는 정치 문화를 개선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 연수, 운동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합리적 의사소통에 기반하는 수구의와 의사결정에 능숙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구의와 의사결정에 우호적인 정치 문화가 형성되도록 나름대로 운동을 전개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 디자인의 측면에서는요,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한 가지 인상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이 책 제목이 철인왕은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삼각 민주주의라는 좀 재밌는 제도 디자인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포인트인데요. 일단 첫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회라는 기구를 구성을 합니다. 심의회는요, 지역과 전국 차원의 입법과 행정사안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발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들은요, 결사체에다가 바우처로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 결사체란 의안 발의에 조력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 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구단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각 결사체에 투표하는 만큼 비례해서 공적 재원을 지원받습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직접 어떤 시민단체가 공적 지원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심의회 의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나 언론 등의 레거시 미디어,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외에 심의회 의안만을 다루어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매체가 필요한데요. 이 정치신문이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은 의안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는요, 심의회와 결사체의 견제를 받으며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를 위해 심의회와 결사체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발상은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아이디어에서 무엇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무엇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지 이따가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죠. 생활세계의 합리화. 자, 이론가인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활세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이론가인 하버마스도 이러한 실천적 문제에 아주 신박한 해안을 주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버마스 본인도 인정하고요. 저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론이 현실의 개선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론적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체화하는 작업은 현장 감각이 발달한 활동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의 의견에서 제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화면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예, 핵심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 하브마스는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줌과 함께 한국 사회 현실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갖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는 아, 유럽하고는 다르게 국가 건설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 차이가 있었고, 한국 사회는 뭐 사실상은 의회 권력보다는 행정 권력이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죠. 아까 그 인천 검암동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행정 권력이 우리 일상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주민 권력을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긴박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 권력을 의회 권력에 기반해서 형성했던 서구하고는 또 다른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현장에서 활동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주장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뭐 집단민주주의라든지 집단주의라든가 오랜 동안 아, 그 저항운동이 갖고 있었던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과제를 우리한테 또 명확하게 부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 생각거리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들으셨는데 뭐 이렇게 꼭 우리 이, 서유련 선생님이 쓰신 용어가 아니더라도 예, 그 자신의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고 있는 고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하셔도 좋고요. 예, 자연스럽게 논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면. 그, 예, 얼마 전에 제가 대중의 반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스페인의 오르테가, 이, 가제트라는 사람이,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아,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선재 선생님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합리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 오히려 이렇게 대중이 엘리트 정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렇게 소비와 욕망에 빠져서 오히려 문명을 퇴락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려했었고 또 실제로 또 역사상으로는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표출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버마스가 갖고 있었던 이 공론장의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낙관주의에 기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또 갖는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또 현실에서 이게 공론장을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좀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예, 예. 예, 네, 김경수 어, 선생님 말씀하시고 나도원 선생님 네, 이어서 말씀. 네. 예, 서울현, 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우리 전국에서, 공론장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주로 멤버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장,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어,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리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은 권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되는 얘기다. 이분들한테라는 점은 그 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내용에서, 음, 제도화의 과정은 의회가, 어, 합리화의 과정은, 어, 기억이 잘 안 나는, 주민, 쪽에서 만들어서, 실은 이제 두 개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회가 합리화된다라는 이런 이제 가정인데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주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들이라든가 이런 현실에 있는 분들에게 의회는 큰 힘이 되지 않아요.
사실 별로 큰 힘이 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의 구체적인 구동,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는 행정에 의한 전일적인 관리, 그러니까 행정이 친절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하죠. 한국은 동양사회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 행정의 돌봄을 받고 사는 나라인데 그 지금 한국 사회가 사회 엄청난 급변의 사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분화되고 그런 분화된 것들이 지역사회도 굉장히 실제로 지역사회 자체가 굉장히 분화된 구조인데 이 분화된 속에서도 행정이 열심히 관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이제 도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 그거를 다 친절하게 관리를 할 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행정의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에, 관리를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우리 많은 주민자치회들의,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현실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무관심한 의회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에서 움직이는 아주 바닥까지 친절하게 관심이라는 건 이제 좋게 표현한 것이고 간섭하고 있는 행정과 어, 관리지, 관리지. 부딪히고 있는 현실. 그러면서 오히려 행정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어, 어떻게 보면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현실이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과, 주민들이 넘어서야 되는, 허들이죠. 지역사회에서 허들의 벽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 그, 나도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나요? 회장님, 예,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예,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그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그냥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세원 회장님, 요즘에 골치가 딱딱 아프죠? 예, 행정하고 싸우느라고. 예, 네.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소리 들리시죠? 예, 잘 네. 들려요. 예. 네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 운동에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함께하고 있는 최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함께하고 있는 태원이에요. 이름이 똑같고 황교안. 나이가 같습니다. 황세원님, 나이도. 최세원, 황세원입니다. 예. 생긴 것도 그러고 보니까. 아유. 아, 근데, 오늘 강의 되게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주민주권. 그러니까 실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행정이나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늘 주민들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아니고 민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음, 저희가 실은 지난주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론을 했습니다. 어, 음,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어졌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지어졌는지, 음, 이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 음, 또는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적어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주체조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친절한 그러니까 행정, 너무나 친절한 행정, 그들은 친절하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관리하고, 어, 감독 아니고 강제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민공동 이용시설만큼은 주민 스스로가 저희는 운영할 거고요. 함께 이용할 거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행스럽게도 구의회에서도 왔기에 또 그들에게 역할을 줬죠. 저는 구의회가 역할을 한다고 한다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줘야지 음, 그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합의된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공론이야말로 어, 행정과 같이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까도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으로밖에 어, 여기지 못하는 그거밖에 안 돼서 주민들이 함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민들 맞아요. 어떠냐면 굉장히 이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주시면 또 어, 우리 모두의 가장 좋은 내용들을 또 내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작전서 운동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난주에 주민 공론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고 이번 주에도 실은 계양구 주민자치회는 법제화에 관련돼서 또 주민 공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들이 구의회 행정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는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방법 아니고 공론을 통해서 계속 제안하고 계속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도 그게 힘이고 그 방향성이 맞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말 그대로 이렇게, 에, 합리적 논증을 통해서,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해야 된다, 형성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가, 아,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어, 어, 의료인 수 가지고 지금 국가 권력하고, 의료인들하고 갈등을 겪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집단이 자기 의견을 형성을 하면서 그 집단의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비용을 많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공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단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한국 사회는 다양한 차원으로 노출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소수화된 집단주의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역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어, 이렇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건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특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돼서 그것을 국가를 통해서든 의회를 통해서든 관철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수없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수경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하십시오. 네, 다른 분들도. 아, 질문할 거는 별로 없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두 개군요. 어떻게 하버마스에 대해, 이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첫 번째 하고, 저는, 서울시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를 구상하는 이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 실천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론은 아닌데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하버마스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천 철학인데 하버마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버마스의 이론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뿌리가 좀 내릴 수 있도록 자꾸 논의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열 선생님은, 어,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활동가 선생님께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하여튼 근데, 김수경 선생님 질문은 매우 반가운 질문이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얘기는 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밌어서입니다. 이론이 재밌어요. 예,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 사람의 글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논증을 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하버마스와 함께 롤스를 주전공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론적인 이유예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뭐 당연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이 한국 사회가 리버럴 디모크러시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이상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원리, 이상, 전제, 규범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의 논의를 아마 지금까지 나온 정치 철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정교하게 한 철학자가 바로 하버마스와 롤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박사 논문의 경우에도 이 하버마스와 롤스 두 분이 벌인 논쟁을 주제로 해서 뭐 정치 이론, 시민 윤리, 시민 교육에 이르는 과정까지 좀 길게 논문을 써서 이번에 이제 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재미가 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처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조건을 고찰하기에 좋은 출발점인 것 같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버마스의 이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좀 어떤 역할을 스스로 좀 수행하고자 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활동가의 차원에서 보면은 김수경 선생님께서 제가 오늘 물론 처음 뵙긴 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자고요.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연구하면서 여기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처럼 뭐 이 공론장 이론을 현실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현장에 뛰어나가가지고 노력을 하는 등의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교육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교육 과정 설계라든지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은 교과서 집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한데 그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시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사하고 그로써 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일상적 생활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기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령 이제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저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새로운 교과서 집필의 특정 출판사로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고 하는 단원을 서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단원의 이제 담당 집필자여가지고, 이제 하버마스의 이름을 꼭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 담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발상이나 원리가 있잖아요. 방금 우리 강의에서 본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서술을 하고 그로부터 우리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의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 넣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래 시민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좀 더 친숙하게 될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집필도 했고, 다행히 이제 검정 통과가 돼가지고, 새 교육과정에서 그 출판사를 채택한 교과서는, 예, 그걸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딱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요. 예, 여기 활동가 선생님들 고견 들으면서 제가 또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 제가 박사 논문에, 청소년의 어떤 의회는 아니고 참여기구에 관해서 생활 세계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그걸 제도화했는지, 좀 질적 연구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넣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이거는, 와,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사라는 위치는 시민운동이나 그런 급진적인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되게 용기 있으시다, 되게 멋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아까, 인사를 아직 못하신 분들, 인사 경험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나도은 이사님, 또 김성걸 선생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USER 선생님도, 예,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선생님, 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예, 네네. 물론입니다. 예. 네, 저는 좀 그 이론적인 거에서 저도 지금 방학 맞아가지고 사실성과 타당성 천천히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강연한 대목 중에서 이제 주권은 더 이상 이제 어떤 집단이나 시민들로 표현되지 않고 그런 절차 속으로 후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회 권력을 초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버마스를 비판할 때 주권을 너무 그렇게 절차로만 이해하면 그런 음, 주권의 잠재력을 어, 잠재력 가로막고 아까 음, 수문 모델로 얘기했듯이 행정으로 이렇게 가는 이 주권을 발현할 때 그런 수문을 통해서만 발현되도록 음, 오히려 가로막는 음,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음,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초연 선생님께서 그런 비판이 실제로 이제 하버마스 이론에 대한 그런 반론들이 있는지랑 음. 거기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어떻게 좀 다시 재반박하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예, 재밌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국민주권을 마치 익명화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주권의 익명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 주로 쓰는 사례가 그런 거거든요. 그 지지난 정권 때 촛불 시위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뭐 이렇게 좀 권력을 이제 끌어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러한 시민들의 이 촛불 시위를 통한 권력 행사가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모델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론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바람직하고 시민 집단의 그러한 참여와 행동이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적어도 심의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일상적인 제도화 속에서 시민들이 수기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 정치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주권을 익명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촛불 시위처럼 눈에 보이고 어찌 보면 또 일회적인 그런 시민 집단들의 활동에서만 국민 주권을 찾는 것을 좀 경계하는 시도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좀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 주권을 익명화하면은 의회를 넘어서는 의회 권력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보다 넓은 차원의 시민 주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버마스의 이러한 주장은 그러한 이 의회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주권 차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해한 바인데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 게? 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오히려 하버마스의 이원화된 심의 정치와 수문 모델은 정확하게 의회를 초월하는, 의회에 국한되지 않는 시민의 주권 차원을 더욱 부각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가령 이원화된 심의 정치의 핵심은
기존의 의회라고 하는 것. 의회는 사실 기존의 민주주의 모델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의회만이 이 공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 민주적 절차를 의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밖에 있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이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만 그 민주적 절차가 완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의 작동이 완전해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이원화된 심의정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국민주권을 익명화한다는 말을 그러한 제도적인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의회를 넘어서는 시민의 주권 차원을 강구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조금 이제 학문적인 질문이니까, 그럼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말하자면 조금 더 단순하면은, 하버마스 이론이 오히려 좀 보수적이지 않냐. 시민의 그, 뭐랄까, 이 역동적인, 힘과 활력을 오히려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혹시 이런 좀 비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어가지고, 혹시 그런 비판이 진짜로 있는지. 그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뭐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버마스가 의외로 시민사회가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마스가 시민사회에게 자기 제한을 요구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자기 제한에서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가, 이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 이제 입장에 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시민사회의 활동이 체계의 고유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단계까지 결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체계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바로 행정체계와 경제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 권력을 견제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모순이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행정체계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죠. 권력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명하달 구조로 권력이 작동하는 그 행정부의 메커니즘 자체,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노동 임금이 결정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원리 자체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은 이 하버마스의 책을 읽고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난 좀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좀 근거를 좀 끌어오기를 원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거 보수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김태현 선생님 의심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해서 분명히 진보적인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부분도 있네. 이렇게 약간 조금 몸을 사리는 부분도 있네.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저런 그 학술적인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리 현실에서 잘 이해가 되실 건데, 이제, 그렇죠. 이제 학자가 학문적인 체계와 또 지적 유산에 기반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유의미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다르고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온 과정 자체가 유럽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는 판이 해왔던 우리 사회의 이런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 만들어져야 될 측면들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하버마스의 생각에 기반해서 그 생각이 정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틀로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론이 현실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 지식에 지식이 우리 삶에 우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원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국민주권 어, 얘기를 하시면서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하위단이다. 지극히 행정적인 입장이죠. 우리는 주민이라고 하는 말을 어, 삶의 영역을 관리하는 대상으로서 주민을 얘기합니다. 주민등록증도 있는 것처럼. 예. 또 실제로 또 행정법이라든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가를 전제하기 이전부터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 존재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이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주민으로서 갖고 있는 원초적인 역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민주권의 하위 단위로서 주민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한국 사회, 그러니까 이 국가 건설 과정이 어, 말 그대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식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을 통해서 형성해왔던 그런 서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국민과 주민이라고 하는 관계도 개념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재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일원으로서의 관리 대상으로서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삶의 주체로서의 주민이라고 하는 어, 개념을 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할 때, 실천적인 과제를 또 형성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해왔던 얘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김선자 선생님, 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너무 오늘 좀 논의가 좀 학술적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도, 예, 어, 다른 선생님들 질문 좀 생각하시는 동안, 예, 예. 방금 그, 어, 박태선 회장님이신가요? 직함이 아니, 어떻게 되시죠? 예, 대표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예. 대표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조금 이야기 나누고,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실 때까지 좀 시간을 좀 벌어보면 어떨까 예, 싶은데요. 좋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어에서 이게 참 이게 서구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제 뭐 군사정권 시절도 다 겪었고, 물론 저는 이제 그 후에 태어났지만 이제 역사책에서 배웠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국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국가를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국민주권을 얘기할 때 이 국민주권은 사실 어, 한국에서의 국민을 얘기한 예, 겁니다.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에서 말하는 국민은 그냥 인민이거든요. people. 근데 이제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인민주권 요런 말 하기가 좀 그렇죠. 이 북한 때문에 말이 오염이 돼 버린 거죠.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 이 주민의 의미를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객체로서의 민이라기보다는 민의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뭐 그런 주체 뭐 요렇게 의미를 좀 재규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원래의 의미인 인민, people이 사실 다 담고 있죠.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인민주권 대신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써온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국민주권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인민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런 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인민주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그 인민주권과 별개로 주민주권이라는 게 기능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좀 들 수는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도 뭐 주민이라는 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이번에 요 제목 있잖아요. 민주적 법치국가와 주민주권이라는 이 제목을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좀 주민주권의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일단 급히 이 제목을 좀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출한 다음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하버마스 이론과 주민주권을 연결해 볼까? 이걸 사후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관계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좀 급하게 구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설득력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긴 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시간을 끌어봤는데 혹시 네, 예, 할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개념의 의미보다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 뭐 영어로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전거로서 어떻게 인식이 되었느냐, 그것을 왜 우리가 전복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의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선자 선생님, 예, 말씀을 좀, 회장님. 소리. 네, 제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어, 근데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주권이 있는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행정이나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거기에서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행정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느냐? 관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그렇게 인정하느냐? 저는 심각하게 지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지금 고민인 거고, 그래서 요즘 많이 헷갈려요.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을 별로 못 느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그걸 못 느꼈는데, 요즘 더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현실에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공동체대에서 하는 이런 강의, 또 같이 의견 나누는 그런 자리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답을 구해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회전 같다. 지금 여기에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맞다. 주창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그 다가가는 현실에서 많은 벽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질문이 아니고. 음. 네,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기, 하버마스 이야기를 1986년, 7년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최재현 교수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수십 년 전, 그때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들으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는 느낌도 오고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현실에서 소위 시민 활동가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뭐, 국민주권이든 주민주권이든 뭐, 권리가 있느냐 이런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갈 길이 멀기도 하지만,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이라든가, 뭐, 생활세계 이런 것들이 같이 활동하는 시민 활동가들에게 뭐랄까, 우리가 나아갈 길, 어떤 모범답안,
이런 것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 생활 속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서 굉장히 좀 적절한 그 뭐랄까 이념적인 도구라 그럴까요? 어, 지금 하다 보면은 제일로 이제 어려운 것이 사실은 그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제일로 어려운 게 같은 활동가들끼리 연대, 협조, 협치 뭐 이런 음, 건데 음, 그런 점에서 그 뭐랄까 의사소통 이론이 활동가들에게 어떤 비전으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우선 당장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비전으로서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하버마스의 전반적인 이런 논의가 어, 서구에 기반해서 논증을 해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운동을 통한 사회 변화를 오랫동안 추구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 너머에 이렇게 새로운 건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그런 수기 정치라든지 논증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던져진 굉장히 중요하고 묵직한 과제이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검암동에서 지금 주민들이 이 행정의 무관심 내지는 방치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주민총회를 형성해 가는데 그거를 의회나 구청 앞에 가서 데모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과 논의 공간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내용을 형성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운동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우리 설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버마스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부분을 또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운동의 영역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런가 하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 말 그대로 권력을 형성해야 될 새로운 측면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버마스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 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운동과 활동과 그 일상에서의 공론장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배치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죠. 어, 그 부분과 관련된 그 고민을 심화시켜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유론 선생님은 이제 하버마스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동과, 활동. 요즘에는 이제 활동은 운동과는 좀 다르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면은 그 결합을 한국 사회 현실로 볼 때, 어떤 결합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가장 근데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아까 어떤 선생님이었더라? 예, 김수경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천상 이론가여가지고, 뭐, 운동과 활동, 뭐, 바람직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활동의 형태, 운동의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뭐 제가 뭐 엄청난 그런 고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시민 한 명의 그냥 인터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이게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저도 이제 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하버마스를 이렇게 깊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공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론, 그러니까 하버마스 이론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롤스 이런 사람들 이론 되게 멋있고, 뭐 칸트 이런 사람 이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 이론이 현실에다가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수많은 매개 단계를 거쳐야 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지금 하버마스의 이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소견을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제가 아까 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생활세계의 합리화 부분에서는 시민사회 전반에서 우리 정치 문화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가기보다는 또 우리가 그냥 직견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하기보다는 한번 좀 터놓고 논증을 주고받으면서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보다 나은 논증의 강제 없는 강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어진 현안에 대해서, 주어진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뭐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원래대로 이제 해야 되겠고요. 잘 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시민단체, 시민사회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과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논증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논증에 이끌리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공립고등학교에 지금 근무 중이고, 지난해까지는 중학교에서 5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 사회의 생태를 좀 잘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공무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자리가 보존되어 있잖아요. 자리가 보존되어 있으니까 굳이 굳이 이 내가 근무하는 이 조직 밖으로 나가가지고 무슨 우리 사회의 문화를 좀 더 논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자. 이런 유인이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다음에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누가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풀뿌리 차원에서 되게 이제 훌륭한 시민 사회 결사체들이 있잖아요. 시민 단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단체나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논증을 잘하고 또 그 논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시민 한 명의 소견이었습니다. 예. 네, 예, 예,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이 어, 현실 전체를 설명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서유련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에, 살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그 때에 따라서는 뭐 2000년 전에 철학자 뭐 공자님의 말씀이든 뭐 무슨 플라톤의 말씀이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지혜를 배우는데 어쨌든 유럽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현실에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이론을 만들었던 하버마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 그런 거죠.
저는 그 하버마스의 책을 뭐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하버마스가 그 당시 그 전후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세계가 갖고 있었던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위기를 몸으로 고민하면서 자기 내용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 우리한테는 이론가지만 그분 자신은 그 당시 자기 세계에 대해서 가장 실천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형성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우리 역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이론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삶의 현장에 기반해서 형성이 될 때 그 설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이렇게 그 학문 자체가 갖고 있는 학문 세계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문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논의는 이렇게 정리를 좀 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원래 포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김세롬 교수님이 그 건강 주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의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주체인 주민들의 건강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주민 주권의 관계에 대해서 그분은 여러 케이스를 갖고 계세요. 실제로 현장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또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이제 의사들 보면서 이렇게 국민 건강은 조금 도외시하고 자기 내부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 좀 한심한 모습을 좀 보면서 실망감도 드는데 이는 건강과 주민 주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수고하신 서유런 강사님께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거로 마칠까요? 좀 아쉽나요?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끝났긴 했는데, 예, 예, 박정인 목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전 뭐 여전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가 너무 이제 국가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은 착각 그리고 그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 특히 남성 중심이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가 태초부터 있었을 것 같은 착각을 지니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전제만 좀 내려놓는다면 사실은 아까 뭐 우리 대화 중간에 나왔던 결국 뭐 국민주권이냐 주민주권이냐 뭐 그게 P+의 인민주권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쉽게 논의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관념적으로 세뇌가 돼서 그걸 못 놓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걸 두 가지 전제를 좀 버려버리면 국가 원래 없을 수 있지.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 그거 별거 아니지? 그게 사실은 꼭 있는 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커먼즈라든지 어떻게 실제 모두가 공동의 소유를 할 수 있으며 그 공동의 소유를 가진 그 공동이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까지 좀 생각이 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검암동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 축에는 그 일이 조금 더 제가 이제 뭐 옆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존의 행정체계에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진전시켜서 행정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하지만 그 단계 이전에 과연 저것을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실효적 어떤 방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같이 해주시면 훨씬 멋진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광화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이것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 때문에 글로 중심이 쏠려버리는 순간 과거의 다른 일들하고 별 달라지지 않는 행정주도로 했던 것과 별 달라지지 않는 결론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세밀하게 잘 같이 논의해 보신다면 새로운 일들이 그래서 오히려 하버마스 이론이 그런 차원에서 적용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주민의 힘으로 공론했으니까 그것이 행정에 요구하는 체계에서 무엇을 받아내는 것으로 가. 이렇게 되면 하버마스의 이론이 적용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채용되고 마는 형태로 저한테 보이고요. 거기서 적용되려면, 그래. 그래서 이걸 정말로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가 책임 주체로서 가기 위한 단계 안에서 어떤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로 만들어 볼까? 이러시면 그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보기에 하버마스가 굉장히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잘 진행되고 나면 그런 생각을 오늘도 좀 들으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짧은 생각 얘기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태순 대표님을 놓지를 못하고 박태순 대표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적용이 저희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평택시장을 넘어선 사람이라서 빨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는 생각을. 예. 김성걸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는 있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강의 들어서 좋고요. 네,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을 싹 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구나.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예, 최세원 회장님, 끝마치기 전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여간, 이런저런 말씀 많이 나눴는데, 서로에게,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름 잘 넘기시고, 9월 달에,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